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소생불가한 이 건전지가 대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쓰고 남은 건전지는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모아두는 것이 철칙이 됐다는 주부. 아니, 보세요, 벌써 이렇게나 많이 쌓였다고요? 이게 진짜 돈이 돼요? 그럼요. 속구만 사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믿어보겠습니다. 폐건전지와 우유곽. 너네 정체가 뭐냐? 그녀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인근의 주민센터. 들어가자마자 드립다 직원에게 모아둔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건네는데요. 아, 주민센터에서 바꿔주나 봐요. 주부가 모아온 폐건전지와 우유곽을 차례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담당자. 쓰레기 봉투로 드릴까요? 화장지로 드릴까요? 우유팩은 종량제 봉투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폐건전지는 휴지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라? 폐건전지와 우유곽이 휴지와 종량제 봉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안 버리길 잘했죠. 와, 진짜 돈이 되네요. 아니, 그런데 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활용 폐기물 교환 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과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주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다 드시고 내용물을 비운 다음에 완전히 펼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건전지 같은 경우는 10개씩 묶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선 폐건전지 10개당 휴지 1롤 또는 종량제 봉투 1장, 우유팩 10장도 같은 값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게 이틀 동안 저희 야라동 주민분들께서 가져다 주신 우유팩이랑 폐건전지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살림꾼 주부들은 이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동네에서도 인기 최고라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참여하실 줄 몰랐는데 입주민 어머님들께서도 어머님 친구분들끼리 많이 오시고 여기 상가들도 많이 생기고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정말 많이 갖고 오시게 되더라고요. 참여율이 많이 높으니까 저희도 업무하는데 보람이 있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봉투나 휴지로 쓰기 좋으신 거 가져가시니까 저희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 음식 증가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를 보완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다양한 시, 군, 구에서 보상 사업이 다양한 물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어떤 물품이 어떻게 교환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는 한 가지 어두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죠. 하루 118만여 건에 이르는 공격으로 생명을 잃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상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이 나섰습니다. 직접 준비 잘 되세요? 디케라이어 관광대성 보충을 하기 위해서 증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스파터 상태는 좋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실험을 하기에 최적의 상태에 지금 여기는 이제 보안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노 자석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증착된 나노 자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이제 자석이 있습니다. 수 나노미터로 얇게 만들어져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나노 자석. 하지만 이 작은 크기의 자석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자, 이곳에서 보시는 이 하얀 부분이 자석의 N극,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이
자석의 S극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평하고 얇은 나노 자석에 특별한 처리를 하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노 자석을 만들면 저희가 전자의 스핀 특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스핀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스핀트로닉스 기술인데 저희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소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핀트로닉스의 대가 박병국 교수가 해낸 기술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전자도 원자핵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자전과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스핀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는 스핀 현상을 접목한 전자공학인 스핀트로닉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가루고요. 자석을 갖다 대면 이제 그 패턴이 생기는데요. 이게 항상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그런 패턴이 생기는 그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그 나노 사이즈의 자석을 가지고 거기에 NS의 배열을 통해서 저희가 0과 1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디지털 지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돌면 자석에 붙는 철가루의 무늬가 매번 달라집니다. 박병국 교수팀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나노 자석에 전기적 성질을 더해 보안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패터닝된 소자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장의 무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읽어낸 디지털 신호도 규칙성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하면 검은색은 1, 밝은색은 0이 되고요. 그럼 이 패턴은 00, 11, 0, 111로 가고요. 오른쪽은 11, 000, 1000으로 갑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블링 하는 것 같이 할 때마다 다른 그런 패턴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열쇠의 어떤 높낮이가 다른 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복제가 불가능한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그런 보안 소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국 교수팀이 연구 결과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이유는 철저한 검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같은 패턴이 나올까봐 AI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64개를 실험실 랩 스케일이기 때문에 64개를 사용할 때에도 제가 6개월 동안 검수를 한 결과 전혀 이제 같은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디바이스에 응용될 때는 비트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2의 64승이 아니라 뭐 2의 1000승, 2의 10,000승 정도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이는 뭐 밤하늘의 별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문명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란 무엇일까요? 언뜻 별다른 대답이 필요치 않아 보이는 이 질문에 과학은 좀 다르게 대답합니다. 걷기는 위대한 진화의 산물이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는 두 발로 서서 걷고 뛰면서 가장 먼저 두 손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식량을 효율적으로 채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2족 보행이 침팬지의 4족 보행에 비해 4배 정도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처럼 인류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4발 보행의 속도, 힘, 민첩함을 포기하는 대신 도구 제작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며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해 사냥을 하면서 결국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0개가 넘는 근육과 200여 개의 뼈가 모두 동원되는 몸짓이자 조화로운 움직임의 결정체입니다. 늘 바쁜 일상에 치여 주변을 그저 스치듯 보낼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걷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스스로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느림의 시간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석세스 스토리 한 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 회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요. 짜잔! K장맛 세계를 놀라게 하다. 아하, 이젠 세계로 뻗어나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회사를 맡으면서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뭘 갖고 나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스페인의 알리시아 연구소라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이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양 음식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재밌는 게 그 연구가 시작이 되고 2주 만에 예. 총괄하는 셰프분이 이건 매직 소스다. 와. 콩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느냐. 우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신을 얻었고 해외 반응이 엄청 뜨거운가 봐요. 저희는 밀을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글루텐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이제 글루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알러지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최근엔 집밥 문화 개선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거라면서요. 집밥 문화. 네. 저희가 이제 오송에 있는 건 이제 발효연구소고 네네. 여기는 이제 우리맛 연구소라고 해서 식재료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 지금 본격적으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연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집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다 공개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장의 어떤 수익이 난다거나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연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철학 그리고 이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시는 사명감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이제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음식 문화라든가 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는 일이 아님에도 그냥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사회 공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하면서 기업이 그러니까 뭐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더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가 발전하는 안에서 우리도 또 같이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이 거의 모두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대멸종. 지구는 이미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 연대기를 쓴 피터 브레너는 대멸종의 공통 원인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했다.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와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생물의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6차 대멸종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일부 과학자들은 지난 5차례의 대멸종에 이어 현재 지구에서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지시대를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멸종을 하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인류세에 이제 들어섰다. 이 인류세의 마지막은 결국 인류의 멸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에서 이 생태계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했던 이러한 생명은 완전 멸종으로 끝나요. 6번째 대멸종이 되면 오늘날 이 생태계 제일 꼭대기에 우리 인간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던 생명인 바로 인류의 멸종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에 모인 과학자들은 지구상 동식물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산호초는 15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고
양서류 40%, 포유류 25%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5차 대멸종까지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6차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 발생될 것이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남아 있어요. 지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이 멸망하는 거죠. 인류를 비롯해서 많은 생명종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구라는 그 행성 자체가 다른 성격의 그 행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금성이나 화성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성이 아니라 산소도 있고 다른 어떤 기체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스탑이 된다면은 이제 지구는 이제 다른 행성과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는 1951년 초 간부 후보생으로 입대. 부산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단가요? 반찬은? 전쟁통에 반찬은 무슨 반찬이야? 밥이라도 먹는 걸 다행으로 여겨. 예. 그것이 그가 서울을 떠난 후 처음으로 먹는 밥이자 10년 8개월에 걸친 군 생활의 첫 밥이었다. 이후 육군 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그는 작전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고 휴전 이후에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휴전선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이래? 잠깐만. 괜찮아? 아니 이게 상태가 영 안 좋은데? 아니 무슨 일인가? 충성!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막 신병들이 도착했는데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바로 G사병 쪽에 연락해서 반찬도 좀 주고 밥도 넉넉하게 하라고 해. 갑자기 밥을요? 병사들이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거는 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는 거야. 이럴 때는 밥을 넉넉하게 줘야지 애들 전투력이 올라간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배고프면 싸울 수가 없지. 그는 그 후부터 중대원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기를 끌어올렸고 난 지금부터 식품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어. 식품과학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다. 전쟁으로 인해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그는 1961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언어적 장벽을 깨고 4년이 걸려도 어려운 박사 학위를 2년 만에 취득한 그는 미국 UC 버클리 연구원과 아이오와 주립대학 조교수로 활동했는데 특히 UC 버클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한국식품 연구자로는 처음으로 네이처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미국에서 연구를 마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키스트 식량자원 연구실장을 맡게 됐는데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농사지을 땅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뭔가 획기적으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수확한 쌀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그야 국간에다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해까지 먹긴 하는데 25에서 40%는 썩어버려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 손실을 줄여야죠. 벼가 썩지 않는 계량 곡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권 박사는 60가마의 물벼를 한꺼번에 넣고 송풍기를 작동해 쉽게 벼를 말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했고 이는 엄청난 식량 증산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설로 벼 건조에 드는 노동력을 대폭 줄였고 벼의 품질도 향상되었는데
1981년부터 10만 동 이상 보급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쌀은 건조하고 도정하면 그때부터 점점 맛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도정하고 바로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는 벼 수확 후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수확한 벼의 계량부터 건조, 가공, 포장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한국형 RPC를 개발했고, 이로 인해 쌀 관리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결과를 낳는 또 하나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전기 부양장치에서는 물질의 온도를 제어했다면 이번엔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요. 물을 다이아몬드 사이에 가두고 따뜻한 얼음이 되는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형성되려면 물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압력을 조절하면 상온에서도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따뜻한 얼음이라고 합니다. 일반 육각형 결정과는 달리 압력을 가하면 다양한 형태의 얼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아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번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온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고속 영역에서 아이스는 계속적으로 발견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을 제어하려면 핵심 장치 개발도 중요합니다. 0.5, 0.6, 0.7 메가파스칼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압의 700배. 큰 압력을 주려면 보통 힘을 크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굉장히 커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엠빌셀이라는 것은 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작게 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에서도 대기압의 500만 배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현재 압력이 가해지는 게 대기압의 약 700배 정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건우 박사팀은 두 다이아몬드 사이에 물을 가두어 압력을 올리는 다이아몬드 엔빌셀 장치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에도 실험 환경에 맞게 별도의 부품을 장치 뒤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제 누르게 되면 저 사이에 실을 넣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품에 전압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다이아몬드를 누르고 다이아몬드가 물을 누르며 압력이 올라가는 형식인 건데요. 압력으로 만든 얼음, 어디에 쓰일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냉동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게 되면 얼음이 육질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데 압력을 올려서 따뜻한 얼음을 만들게 되면 이 따뜻한 얼음은 이 고기의 육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장기를 손상 없이 보관한다든지 또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얼음을 연구한다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극한환경에 관련된 연구 분야가 앞으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개발해 가고 있는 이런 측정 장치들이 극한환경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하는데 사용된다면 참 보람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현대인들이 식물에 관한 애착이 커지면서요. 네. 반려식물, 동반식물, 플랜테리어 같은 이런 신종어가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광합성이랑
양분 흡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식물은 사실 태양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네네. 그리고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받으면서 우리가 영양소로 사용할 수 있는 당을 생성하면서 산소를 이제 방출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과학에서는 광합성이라는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실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엽록체, 그 안에도 들어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야, 이 엽록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데요? 식물이 우리가 지금 여기만 봐도 네. 지금 색깔이 다양하죠. 다양하죠. 핑크, 뭐 청색깔, 뭐 흰색, 파란색, 뭐 온갖 색깔이 많은데 예. 왜 식물은 녹색인 거예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만 네. 봐도 자연적인 무지개도 빨주노초 파란본데. 그렇죠. 사실 엽록소 안에, 즉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는 다양한 빛들 중에서 그 특정한 어떤 파장의 영역대 빛만 이용을 해요.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태양빛은 굉장히 많은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 엽록소에서 사용하는 태양 에너지가 쓰이는 빛은 빨간색 영역대 그리고 파란색 영역대에 있는 빛들을 위주로 사용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외의 빛들은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무지개 색깔에서 빨간색 근처 지우고 파란색 근처 지우면 뭐가 남을까요? 빨주, 뭐 노란색? 뭐 대략 한 노란색, 녹색 쪽이 많이 남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엽록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녹색 영역의 빛을 우리가 그냥 보는 거죠. 이야, 이거 또 신기하네요. 예. 그 빛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